결승은 1차 예선에서 승리한 홍콩공 팀과 2차 예선에서 승리한 제철소 팀이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논제는 여전히 강력범죄다 신상 공개해야 한다. 이며 이번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 2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쇄살인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측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동종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동종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알 권리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니며 국가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재범을 방지하고 동종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연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신상 공개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잠재적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둘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에서 정한 4가지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의자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에서는 강력범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통해 4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하여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 그리고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측 입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사항의 무죄 추정 원칙.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헌법 대원칙과 충돌합니다. 또한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령에서 말하는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과 같은 주관적인 표현들은 법규범의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과연 법에 입각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치 국가에서 합당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비난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연좌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 이름 등이 공개되자 가족과 과거 여자친구의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고 모욕적인 댓글들이 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서 그 행위의 파급력은 너무나도 크며 향후에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들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이미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실효적이지 않은 조치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제철소팀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범 방지랑 동종 범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예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전문가의 코멘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표본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어제까지 합해서 28명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는 점 우선 언급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방 효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숫자도 많고 중대 범죄일 때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N번방 사태와 같은 경우 신상 공개가 된 후 사람들이 텔레그램에서 탈퇴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신상 공개를 할 때 이제 피의자도 죄를 인정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등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죄가 확정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반대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100%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100%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제도를 거쳐 결국에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1%의 무죄 가능성도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의 예로 1999년 3인조 사건 같은 경우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났지만 결국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조주빈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이러한 비슷한 디지털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단순히 그 관련된 사람들이 탈퇴를 했다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고요. 또 계속해서 전문가의 코멘트만을 이용을 하시는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28명밖에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폭넓게 보자 해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효과성 연구를 2004-5년쯤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표본이 꽤 많았고요. 이 당시에 신상 공개 제도 그리고 범죄 발생률, 재범률, 그다음 동정범죄 예방률, 이 변인들, 그 외의 변인들을 모두 다 통제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실증적인 데이터를 얘기해 드렸는데 찬성 측에서는 교수들의 코멘트를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발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증적인 데이터 없이 이런 추측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실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론과 실천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효성이 없다,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동종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 힘들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 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효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한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태현의 신상 공개 이후에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찰 측에서도 그러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1%의 확률로 이제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무죄인 사람이 피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1%의 확률로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연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랑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둘 중에 누구를 더 보호를 해야 되는지, 저희 찬성 측은 죄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이제 입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명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기준 분명한 4가지 규정, 강력 사건, 증거, 알 권리 보장, 미성년자 제외 등으로 분명히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 언급드리고 싶고요. 그 연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물론 어느 정도 가족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신상 공개로 피해를 받는다면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자가 아님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더 마련이 되어서 시민 의식을 조금 더 성숙하게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야지 아예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 무시해가면서 피의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2018년 참여자 999명을 대상으로 95.9%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에 동의를 했고 반대 의견은 2.6%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과연 원하고 있는 이 법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의자를 범죄자로 동일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헌법 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법감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유로 헌법 대원칙은 법治국가에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이고요. 40여 개의 그러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내부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임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정말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여론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정해진 절차 기준 4가지 기준 있습니다. 4가지 기준 빠르게 읽어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잔인, 중대, 모호합니다.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충분하다, 모호합니다. 3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이것도 애매합니다. 나머지 4번째는 청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은 사실상 논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준은 4가지만 있지만 하나 정확히 명확하게 워딩이 된 것도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린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지침들을 법제화하고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론에서 제시를 해드린 것처럼 지침을 개선을 해서 피의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저희 쪽의 대안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명확합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과외와 관련해서 너무 그 효과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2차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피의자 신상 공개입니다. 그것을 그저 소수의 일탈로만 치환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개선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서 알맞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세부 리스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경찰청 내부 규정이라서 구속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인 신상공개위원회는 각 지방 경찰청마다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서 판단 기관이 다양해서 기관마다 판단이 매우 상이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꾸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점 저희가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형법 언어상 완벽하게 애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체계나 형법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보완점을 제시해 가면서 충분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안책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린다면 회의 건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전문 의사결정기구, 위원들의 전문성 높이거나 인권 분야에 특화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맡는 등 혹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특강법 제8조 2항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위인 규정을 신설한다면 명확성의 원칙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위배돼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헌법 정신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고 범죄 예방,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판결 전까지 얼굴이 알려지면 혹은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산다고 알려지면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 실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의제기와 같은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그 명확성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비슷한 사건에서 계속 다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선에서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개선책이 결국 있다 한들 결국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범죄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전문가 초빙해서 하고 있지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상수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데 반해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등촌동 전 부인 살인사건이나 역삼동 어머니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판단 주체인 신상공개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마다 있기 때문에 생기는 판단의 연속성 문제이고, 체크리스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신데, 이 법 제정 목적 자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떨어질 수 없다는 부분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받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이제 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슷한 사건이 다르게 결정이 내리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정이 내려진 거는 사건마다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계속 다른 결정이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헌법 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또한 애초에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지 저희 반대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8명밖에 표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정확히 들어맞는 기준이 없다면 그와 유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개 수배 통해서 신상공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범죄자 통해서 신상공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효과성 연구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범죄 예방, 동종범죄의 발생, 재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실증적인 연구가 도출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같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의 사건의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언론은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의 표정과 말투, 차림새에 주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반면 근본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언론은 없었고요. 후에 밝혀졌는데 이 사건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 미흡이었는데 이것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덮여졌다라는 아쉬움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문제를 얄팍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실효성이 없다고 그 뭐 표본이 있다고 하셨는데 표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피의자의 인권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나 그 피의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를 하다가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까 N번방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혹은 탈퇴를 하는 등 범죄를 더욱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탈퇴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냐라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좀 요구해달라라는 요구와 더불어서 저희는 거꾸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했는데 거꾸로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최근에 2020년에도 강간을 일으켜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돼서 피의자의 인권이 공개됐는데 후에 검찰이 판단 결과 무혐의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점을 들어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고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범죄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국민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고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는 공인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공인은 공적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공인에 해당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또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공인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싶고요. 첨언하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신상 공개 방식을 구체화를 해서 법원이나 경찰청 등의 공식 기관 사이트에서 유포를 금지하고 신상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 준비됐으면 결론 시작해 주세요.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박을 조금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면 단순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국민의 알 권리도 분명한 헌법 정신이라는 거, 이것도 헌법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공익과 보호 및 신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는 강하게 밀고 나가고 싶고, 그 하위 근거로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범죄 예방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가의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보장받는 점 언급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누가 현재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국민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일으킨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도 국민에게 이를 알릴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서 임시위원회를 경찰청 위원회로 하는 등, 혹은 입법을 통해서 신상 공개 요건을 명확화를 하면서 하위 법령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환 과직,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되어서 곱게 한다는 말, 잘못된 것을 너무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릅니다. 피의자의 권리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피해를 입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방치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강력범죄, 보시면 천륜을 거스르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라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런 강력 제도가 필요하며,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 또한 반영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찬성증 결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 결론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찬성 측에 있는데 왜 우리한테 계속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드리고 싶고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범행 수법, 범행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면 되지 왜 신상 공개까지 해야 하냐, 저희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표본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27% 시행 전에 27%였는데 시행된 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퍼센트를 계산해보니 약 5%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철소 팀의 주장 정리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마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법 제27조 4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도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와 충돌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또한 신상 공개 결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들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에 강간범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가 되었고 후에 무죄임이 드러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상 공개 정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애매하고 이는 각 지방경찰청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의는 비공개적으로 열리고 외부위원 선정 또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비난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연좌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론에서 제시한 조성호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신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제철소팀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결승 토론 피드백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 22기 권재영입니다. 일단 찬성 쪽에서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분명하게 논지가 잘 들리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또 그 개선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줬던 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신 점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N번방 그 사례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보통 토론을 들을 때 뭔가 사례를 제시를 해주면 당연하게끔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반박을 했던 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철원님은 뭔가 청중을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에도 잘 들렸고, 그리고 뭔가 내용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네, 22기 손유진입니다. 먼저 처음에 한 그 자유토론에서 5가량은 체크리스트랑 기준 관련해서만 토론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이걸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살짝 그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이 돼서 대회에서는 약간 쟁점 싸움이어가지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 더 누가 더 많이 말을 하냐 이런 게 되게 얼마나 더 많이 다루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약간 반박이 조금 논리 틀에
겹쳐져 있는 반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많이 원한다. 하지만 그 반박으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렇게 많이 오간 것 같아서 반박의 틀이 좀 다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기 이수민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티키타카가 되게 잘 이루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토론할 때 막 자기가 이 주장에 씌인 것처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찬성 측이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좋았고, 특히 철원님이 청중들에게 뭔가 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던 부분이 네, 청중 입장에서 정말 네,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기토 23기 내부 토론 대회 최종 우승팀은 홍홍홍